대학원생들 갈려 나가는 소리 벌써 들린다. 이거 저한테 저희 대학원생들 따로 비트코인 영원되는 건 시간 문제다는데. 저건 이제 실제로 가능한 건 맞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은행 계좌가 더 걱정이에요. 네, 오늘은 박경덕 교수님 모시고 몇 가지 연세대학교 양자컴퓨터 도입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20일에 처음으로 이제 제막식을 하고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 홍보 영상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했는데 나름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대외협력처장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세대학교 유튜브 중에 단시간에 이렇게 많은 조회수가 올라간 게 이거 대단합니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댓글도 많이 달린 것 같고요. 몇 가지 댓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로 크림빵 연구. 연세대학교가 이제 크림빵이 사실 히트를 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로서 크림빵 연구. 제가 크림빵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양자 컴퓨터로 이제 크림빵을 이렇게 뭐 배달을 할 때 배달 경로를 최적화. 역시 뭐 이런 연구는 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크림빵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뭐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떠한 맛을 내고 뭐 이런 먼 미래에는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연구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글 남겨주신 분께서 그런 연구에 관심 있으시면 찾아와서 연락하고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알파시시네요. 네, 알파시 분께서는 우리 박경덕 교수님한테 한번 연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대생으로서 그저 부럽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굉장히 솔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분도 비슷하네요. 카이스트는 양자컴 이미 있나요? 카이스트에? 대학에서 연구용으로 개발하는 수중에 양자 컴퓨터는 이미 있습니다. 대부분 실험실 단위에서 맞습니다. 있겠죠? 실험실에서 몇 큐빗 정도. 맞습니다. 혹시 우리가 도입한 그 127, 그 100큐빗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그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박사생 때는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거의 이제 박사 기간 5년을 이제 큐빗 3개 만드는 일에 바쳤던 건데 실례지만 그게 대충 언제쯤이었을까요? 2010년에서 15년입니다. 불과 10년 전이네요. 그때 이제 3개, 3큐빗짜리 그런 걸 만드는 거에 정말 5년을 이렇게 바치면서도 쩔쩔맸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2017년도에 IBM에서 뭐 퀴스킷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공개를 하면서 누구나 양자 컴퓨터 5큐빗짜리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대중에게 공개를 했었는데 그 사건이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100큐빗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40~50큐빗까지는 그냥 고정 컴퓨터 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하면 뭐 에러도 없고 더 좋다. 근데 뭐 소위 말하는 양자 이득을 하려면 이 큐빗 개수가 5~60은 넘어야 된다. 연구실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100큐빗짜리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것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비전문가도 좀 쉽게 접근을 해서 일단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 양자 컴퓨터 한번 돌려봤어, 100큐빗짜리 돌려봤어 라고 비전문가도 일단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그렇게 대중들에게 오픈이 되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대학이니까 더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우리가 쉽게 해줘야지만 사용해보는 거랑 뭐 책이나 글로만 배우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양자 문해력을 확산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역시 연세대 돈 많구나. 이 글을 풀면 되는 맞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대학의 상징적인 게 이글, 독수리인데 마침 이제 우리가 도입한 QS1은 사실 이글 퀀텀 프로세서를 쓰고 있어서 이글을 풀면 돼요. 저분 뭐 좀 아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돈이 많지는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성원도 해주시고 기부 많이 해주시면 이글이 아니라 더 큰 이제 뭐 콘도르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번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학원생들 갈려 나가는 소리 벌써 들린다. 이거 저한테 저희 대학원생들 따로 모아두시고 근데 확실한 것은 이제 연세대에서 양자 컴퓨터를 도입해 옴에 따라서 다른 대학에서는 주어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거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학원생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이제 3월 학기에 들어오는 학생을 미리 카운트를 하면은 11명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 양자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죠? 사실은 다라고 봐야 되나요? 원론적으로 11명이 이제 다 씁니다. 어떤 형태로든 쓰고 있습니다. 사실 IBM Q 클라우드에 들어가면 이제 접속해서 쓸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데디케이티드 시스템을 가짐으로 해서 얻는 그런 장점이 있을까요? 활용에 있어서? 그 클라우드 상으로 접속을 할 때는 세계에 있는 수많은 IBM 네트워크
그 멤버들과 공용으로, 공유를 예.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컴퓨팅 타임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예.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기다리고 하는 시간은 확실히 더 단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간혹가다 이제 뭐 양자 컴퓨터 계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던데라고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기 시간을 포함을 시켜서 맞습니다. 예, 네. 하더라. 그래서 사실 대기 시간은 양자 컴퓨터 자체의 퍼포먼스랑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그걸 맞습니다. 좀 구분해서 사실 양자 설명해 주시면. 컴퓨터에서 기본적인 연산 단위는 우리가 이제 게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거는 디지털 컴퓨터도 마찬가지. 네. 디지털 컴퓨터에 있는 그 게이트의 개념을 양자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하는 건데 그 게이트라는 것의 시간은 대략적으로 그냥 나노세컨드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그렇죠. 네. 나노에서 뭐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초 정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산을 뭐 한 100번 정도 한다. 라고 해도 뭐 그래봤자 뭐 그죠. 그런 마이크로 세컨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단위입니다. 0.001초 이 정도. 그러니까 0이 한 6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나노 계산을 1000번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0이 그래도 0.00 소수점을 6개가 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디케이트 시스템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해지겠네요. 그러니까 대기 시간 때문에 실제 계산 시간은 정말 몇 초도 안 되는데 예. 계산이죠. 제조와 활용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지. 제조 능력이 없으면 그야말로 무용지물인데 양자컴이 완성되면 각 국가 기밀 수출도 안 될 텐데.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제조 능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컴이 완성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네. 그러니까 1024비트 또는 2048비트의 네. 숫자로 암호화가 돼 있는 그 RSA 코드를 해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양자컴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국가 기밀이 맞죠. 그래서 서로 그렇죠. 기술을 공유를 하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해킹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나 해킹할 수 있는 컴퓨터 있다 자랑하고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되려면 한 대략적으로 100만 개의 큐빗이 오류율이 한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5승, 그러니까 한 10만 번 중에 한 번 정도 실패할 정도. 의 정확도로 작동을 해야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암호를 깰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당연히 모든 그 국가들과 많은 회사들이 그 정도 수준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스를 하겠죠. 하지만 아직 그 수준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컴퓨터로 암호 해독만 할 건 아니고 다른 거에도 쓸 텐데, 그리고 100만 큐빗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100큐빗도 만들 거고 200큐빗도 만들 거고 300큐빗도 만들 거고 1000만 이렇게 갈 텐데 그냥 100만이 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거냐,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섬뜩한 느낌이 예, 든 게 예. 정말로 국가에서 비밀리에 지금 말씀하신 RSA 암호 체계를 거의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양자컴이 되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총알 한 방도 안 쏘고 한 나라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암호 해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컴퓨터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렇게 좋은 양자 컴퓨팅 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런 활용 연구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티아노도 젠슨 왕이 뭐 20년 얘기한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3월 20일에 바로 이제 맞아요. 예, GTC에서 퀀텀 데이, 퀀텀 데이 해서 본인이 직접 그 양자 컴퓨터 만드는 개발하는 회사들 다 이제 CTO, CEO를 갖다가 인비테이션해서 양자 컴퓨터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 보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예를 들면 20년이라고 해놓고 엔비디아가 5년 만에 했다, 10년 만에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포석도 장기들이 있지 않을까. 그 양자 팀이 그런 있거든요, 생각을 사실 엔비디아 안에도. 있죠. 계속 뭐 나오는 얘기 같아요. 비트코인 영원되는 건 시간 문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저런 날이 올까요? 저건 이제 실제로 가능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0만 큐빗 100만 수준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는 맞죠. 그 시간이 얼마나일 텐데 우스갯소리 사토시의 계좌 비트코인 하나도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풀 수가 있다, 뭐 그런 계좌를. 얘기도 있지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은행 계좌가 더 걱정이 됩니다. 양자컴을 할 수 있거나 이미 한 기존 사례들을 이건 뭐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우리가 뭐 네, 이미 이제 방금 전에 그런 그 암호 해독을 하는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외에도 최적화 문제. 그렇죠. 네, 사실은 그죠. 수많은 거의 모든 문제들이 최적화 문제로 이제 치환이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미국에 있는 이제 LA 항구에서는 물류 최적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D-Wave의 양자 컴퓨터를 이제 활용을 해서 많은 이제 효율이 개선이 됐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배가 이제 뭐 부산항에서 뭐 현대자동차를 싣고 LA로 가서 이 컨테이너를 내려야 되잖아요. 네네. 내리면 이제 이 대형 트럭들이 와가지고 이제 싣고 샌프란시스코로 가건 뭐 휴스턴으로 가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최적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스택에 쌓여 있을 때 어떤 거부터 움직이고 하는 것도 다 경로를 최적화하는 예. 문제고 그런 거 시간이 45분까지 줄어들었더라. 몇 시간, 4-5시간 예. 되다가 그런 얘기도 사실 업데이트가 된 적이 있어서 네. 조금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듣다 보니까 다시 크림빵이가 생각이 나요. 크림빵 최적화. 네, 맞습니다. 문학 노벨상에 이어 과학 분야도 연세대가 선도해 가기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적인 경사였죠. 근데 저것 때문에 이제 연세대학교 동문분들도 굉장히 고향이 되셔서 야 이제 우리가 노벨 문학상뿐만 아니라 이제 노벨 평화상, 문학상, 이제 과학상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소식들도 들려서 좋은 양자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노벨상을 굉장히 많이 탔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양자 역학으로 뭐 따지면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예.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서 예, 두 건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노벨상 예, 예, 받았고 그러면 우리 대학에서도 양자 컴퓨터로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연구 분야가 있을까요?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여전히 하드웨어를 만드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연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어떠한 난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새로운 방법론으로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 또한 충분히 이제 노벨 수상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분들이 어쩌면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AI를 활용해서 화학 분야 또는 생물학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하심으로써 노벨상을 받으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예시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 에러가 많으니까 에러를 낮출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그 에러를 낮추면서 계속해서 이제 원하는 대로 그 연산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결함 허용 컴퓨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컴퓨팅을 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모든 물리적인 장치들은 다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네. 디지털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아날로그 컴퓨터 대신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컴퓨터를 쓰는 이유도 그런 오류가 오류 낮아서. 보정을 하면서 결함 허용 컴퓨팅을 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양자 컴퓨팅에서도 결함 허용 컴퓨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구현을 해주는 하드웨어를 아직은 만들지를 못한 것이죠. 이게 원리적으로 가능한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정말로 입증이 됐나요? 원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예, 맞습니다. 게? 예. 간혹 항상 이제 양자가 나오게 되면 혼란스러워지는 게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몇 번 나왔었잖아요. 예를 들면 불확정성의 원리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예. 아인슈타인하고 논쟁이 야 그거는 측정의 기술적인 문제지 그게 왜 두 개를 갖다가 정확하게 못하냐라고 하는 그 논쟁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되게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재밌는 게 정말 수십 년을 그런 결함 허용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그 끝에 가서 결국에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뭔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역학의 오류가 어딘가에 있었다. 뭔가 어떤 근본적으로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결함 허용 컴퓨터가 구현되느냐 안 되느냐가 양자역학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과 논란에 예. 대해서도 뭔가 답을 주거나 또 새로운 생각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 같네요. 예. 네. 양자 컴퓨터도 안 되는 계산이 있다. 저는 이 질문이 되게 반가운 질문이에요. 잘 언급이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디지털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연산은 양자 컴퓨터로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딱 증명이 돼서 이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냥 디지털 컴퓨터가 하는 거를 똑같이 하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건 재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디지털 컴퓨터는 실리콘 기반의 기술로 이거를 대량 생산을 해내고 그런 기술들이 이미 잘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디지털 컴퓨터로 하기 정말 힘든 거를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컴퓨터가 풀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가 다 풀어주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질문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칼이 있어요. 저걸로 사과 깎을 수 있는데 깎죠. 왜 못 깎아요? 맞아요. 예. 그죠? 뭐 칼 아무리 커도 깎을 수 있어요, 사과를.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계산 자원을 어느 정도 효율성을 쓰냐인데 예. 계산 비용이 높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비용이, 그 비용이 많이 훨씬 많이 드니까.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컴퓨터로 풀기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를 쓰고 싶은 것이고요. 사실 그런 세상이 오게 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양자 컴퓨터가 디지털 컴퓨터로 풀기 힘든 그 수많은 문제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더 잘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 연구하는 단계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아질까요?
아니, 초전도 기반은 힘들겠죠. 왜냐면 초전도 기반으로 힘듭니다. 기판에 이제 큐빗을 구현할 때 대략적인 그 크기 스케일이 있어요. 네. 대략적으로 한 마이크로미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이 이제 6개가 붙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그만큼 이제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공간에 그러니까 대한 피지컬 제약 조건. 디멘전이 필요한 만큼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상용화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스핀을 활용을 하는 큐비트들이 있는데 그 크기를 나노미터 수준? 그러니까 1000배를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휴대용 컴퓨터나 개인용까지 그 정도 크기로. 근데 그것도 여전히 온도는 낮춰야 됩니다. 온도는 낮춰야 돼서 휴대용으로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좀 재미없는 얘기지만 나는 한 7큐빗? 한 10큐빗 정도 컴퓨터만 만들래라고 하면은 상온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도 방문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워크스테이션 같은 한 요만한 요 정도 크기예요. 그게 실제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혼자 들긴 좀 무거워요. 그 안에 이제 무거운 자석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남자 2명 정도 이렇게 들 수 있는 건데 그게 몇 큐빗 정도? 그게 한 5큐빗 정도. 5큐빗 정도. 예. 근데 한 10큐빗 정도까지는 그렇게 상온에서 데스크탑의 한 1.5배,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로 만들 수 현재 그런 기술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연세대 가야겠다. 내가 저분은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재수생? 초등학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질문 많이 받아본 것 같아요, 저도. 양자 컴퓨터 만들거나 아니면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뭘 준비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폭넓게는 그 양자 정보 과학이라는 분야를 생각했을 때 이 분야가 사실은 상당히 이 다학제적인 아주 융합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어떤 양자정보학 이런 뭐 전공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하나로 묶어주는 전공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물리학이나 또는 전자공학, 컴퓨터 과학 등등등 뭐 응용통계학, 응용수학, 뭐 다양한 또는 화학과 이런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이 이제 각자의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모여서 양자 컴퓨팅 학문을 이제 공부를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재미있는 저의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학부와 박사를 다 이제 물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학부 때 그 양자역학이 이제 되게 어려웠어요. 양자역학을 뭐 2학년, 3학년, 4학년 계속 듣는데 양자역학을 2학년 양자역학 당연히 이해 못하고 넘어가고 3학년 양자역학 당연히 이해 못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4학년 1학기 때 그 제가 다니던 학교에 양자정보과학 수업이 이제 4학년 때 이제 열리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컴퓨터 과학, 응용수학 이런 거를 하시는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셨어요. 어떤 정보이론적인 관점에서 이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팅. 사실 과목이 이제 양자 컴퓨팅, 양자 정보 이론 이런 과목이었는데 이제 그분 수업을 듣고 양자역학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양자역학이 깨달음의 순간이 그때 오셨군요. 네,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물리학 수업이 아니라 수학과 수업이었던 거거든요. 수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양자역학을 이렇게 깨우치게 됐었거든요. 이게 또 수학이나 또 물리학이나 뭐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막상 양자 컴퓨팅을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반대로 양자역학이 이런 거였어?를 이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박경덕 교수님은 실제 강의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저는 뭐 학부 대학원도 그렇고 지금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 말고도 교내에서 뭐 학부 레벨 또는 대학원 레벨의 그 양자 컴퓨팅 관련된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대학에 오셔서 양자 컴퓨터 가지고 많은 연구도 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만큼은 아쉽다. 저도 이제 저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아이온큐가 없는 게 아쉬운 건지. 저 잘은 모르겠지만 저분은 아이온큐 주식이 있으셔서 아쉬워하시는 게 아닐까. IBM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아이온큐 주식을 사셔서 아쉬운 게 아닐까. 뭐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뭐 아이온큐도 그렇고 뭐 그 외에 뭐 회사들을 언급하자면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구글도 있고, 뭐 AWS도 사실 양자 컴퓨팅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IBM. 그런데 일단 연세대학교에서 이 양자 컴퓨터를 도입을 함으로써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먼 미래에는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이 인류의 삶을 진짜 질적으로 이렇게 좀 향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그러한 기술이 될 거다라고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의 그 가능성을 보고서 멀리 보고서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IBM이 좀 눈에 띄게 잘하는 것은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IBM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접근성을 생각을 했을 때 IBM이 상당히 이제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스트 제품은 아니죠? 뭐 물론 IBM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은 아닌 건 맞죠.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공개를 안 하는 건 당연하고요. 최고의 기술이 상용화, 그거는 이제 개발을 해서 미래에 상용화되는 거고. 예. 이게 마지막인가요? 제일 맵네, 마지막. 오늘 뭐 하여간 장시간 동안 우리 댓글까지 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서 어떤 인사이트 그리고 안목과 통찰을 공유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2030년 이후 연세대는 양자 컴퓨터로 인해 어떤 모습의 대학이 됐을까요? 라고 하는 굉장히 좀 그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2030년 이후에 연세대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2030년이면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된 뭐 학회 이렇게 커뮤니티 속해 있다 보면은 세계적으로 양자 컴퓨팅 뭐 어떤 분야라고 하면은 딱 생각나는 대학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저는 2030년 정도면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양자 컴퓨팅을 생각을 했을 때 연세대가 그래도 그 떠오르는 기관들, 네. 대학들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박경덕 교수님께서 탁월한 연구 그리고 후학들 양성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열심히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주말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